자, 이제 계속 이제 갑니다. 이번에는 빛의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제가 설명을 대강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요, 원자도 그렇고 분자도 그렇고 에너지 레벨이 다 있어요. 연속되지 않습니다. 얘를 잘 보면요, 여기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들뜬 상태가 여러 개로 존재합니다.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바닥 상태의 전자가 주로 놓여 있는데, 이게 에너지를 받으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에너지를 어떻게 받느냐? 물론 열을 가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열을 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올리기 위해서 이 또 다른 전자기파를 쪼여주는 겁니다. 전자기파를 쪼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에너지 요 차이보다도 더 높은 전자기파를 쪼여주면 전자가 그 전자기파를 받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여기로 갈 수 있고, 여기 갈 수 있고, 여기 갈 수 있고, 다 그러죠. 그죠? 이게 이제 흡수예요. 전자기파가 빛을 이제 받아들이는 걸로 흡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위에는 이제 여러 에너지 레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바이브레이셔널 스테이트, 그죠?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진동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같은 첫 번째 이 excited state예요. 첫 번째 들뜬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기는 여러 진동 상태가 존재하고요. 저 위에 가면은 이제 두 번째 들뜬 상태가 있죠. 여기도 많은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 그죠? 진동 상태가 존재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올라갔던 전자가 어때요? 에너지를 받으면은 불안정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게 그렇지만 자연의 이치가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전자가 올라갔으면은 불안전하죠. 안정한 상태 뭐예요? 원래 자기가 존재했던 이 바닥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쯤으로 이제 전자가 올라갔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막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상태에서 직접 여기 바닥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요 바이브레이셔널 스테이트를 막 타고 내려와서 그걸 보고 릴렉세이션이랍니다. 릴렉세이션 아마 뒤에 나올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이 전자가 떨어지면서 이 차이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또 이 전자기파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뭐 발광, 거기는 두 가지가 있죠. 형광과 인광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방출, 발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연구하는 학문이 분광학이에요. 스펙트로스코피.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분석에. 그러니까 이런 빛의 흡수나 발광을 우리가 연구하려면 뭐예요? 일단 빛이 있어야 돼요. 광원, 그죠? 라이트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뭐 형광등이나 아니면 텅스텐 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광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때 파장은요 아주 다양합니다. 모든 게 파장이 거의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파장을 선택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해요. 이제 그걸 보고 단색화 장치, 영어로는 모노크로메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색화 장치를 통과하면은 굉장히 이 파장 범위가 굉장히 좁은 그런 빛이 나오게 되겠죠. 그때의 인텐시티를 P0라고 합니다. 그것을 시료를 투과시켜요. 그래서 시료를 투과한 이 빛의 세기 인텐시티는 처음에 P0보다 흡수가 됐으니까 좀 줄어들겠죠. 이걸 P라고 하고, 이것을 광 검출기로 이것을 검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시료의 두께가 B인데, 이 B가 중요합니다. 이게 두께가 이게 점점 길어지면은 P가 굉장히 작아지고, B가 아주 굉장히 얇으면은 이 P가 P0에 근접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빛의 흡수에 관해서는 먼저 투과율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투과율은 트랜스미턴스예요. 트랜스미턴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그러니까 원래의 그런 빛의 세기가 있어요. P0. 그리고 투과하고서 이제 통과한 빛의 세기가 있습니다. P. 그러니까 P를 P0로 나눌 때 그것을 우리가 투과율이다. 트랜스미턴스 심볼로는 이제 대문자 T를 씁니다. 근데 퍼센트 트랜스미턴스는 여기다 100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세요. 여기서 샘플의 길이가 이제 B다. 즉 경로라고 합니다. 경로, 빛의 경로. 패스 랭스라고 합니다. B인 경우에
여기는 유명한 법칙이 있어요. 흡수 있죠, 흡수. 이를 observance를 심볼로 A라고 합니다. observance A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기 이 시리오의 길이에 비례해요. B 그리고 농도에 비례합니다. 그때 이 비례 상수를 엡실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줘야죠. 즉 observance는 A는 엡실론 BC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식은 너무 간단하지만은 매우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식입니다. 이 식을 비의 법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요 observance와 transmittance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식을 풀어보면요. A는 observance, 즉 흡광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흡광도는 transmittance의 로그를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은 요 observance 흡광도는 음수를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여기 t에다가 로그를 붙이면은 t는 1보다 항상 작으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p0 오버 p 해서 엡실론 pc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은요 비의 법칙을 유도한 그림인데 여러분 한번 그냥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셀이 있어요. 여기 시료입니다. 그래서 빛이 여기서 오죠. 쭉 여기를 진행하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상태에서의 빛의 세기는 P0가 되고요. 이때는 이제 이걸 X라고 하면은 X가 제로일 때 P0고 이때는 어떻습니까? P가 되겠죠. 근데 어, 어떤 순간에 그 내부에 여기 있잖아 아주 얇은 층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DX 굉장히 얇은 시료층에 P가 와서 이때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빛의 흡수도 굉장히 미세하게 되죠. DP만큼 이만큼 빼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이 DP는 그럼 뭐에 비례하느냐? 이게 이제 감소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입니다. 베타라는 어떤 비례상수 곱하기 여기에 빛이 처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빛이 세면은 여기 비례해서 요게 또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세기 그리고 농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요 두께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걸 갖다가 미분방정식 푸는 겁니다. 1차 미분방정식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답이 적분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거 쭉 보면서 이게 로그 P0 P 이게 업서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A가 여기 농도에 비례하고 요 전체 요 길이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비례 상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하나의 상수로 해서 엡실론이라고 써요. 엡실론. 엡실론은 몰라 어섭티비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엡실론을 extinction coefficient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무식한 용어고 몰라 어섭티비티. 왜 몰라냐? C 농도가 몰 농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요, 어떤 분자가 빛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자 전체가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분자가 크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중에 빛을 흡수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크로모포 발색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고요. 한번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몰 흡광계수,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몰라 업소티비티입니다. 엡실론이에요. 엡실론이 단위는 어떻게 되죠? 참고로 여기 업서번스는 단위가 없습니다. 없어요. 트랜스미턴스 여기 보십시오. 요건 단위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 나눴기 때문에 그죠? 업서번스도 마이너스 로그 t니까 이게 단위가 없는데 로그를 아무리 붙여도 단위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업서번스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라 업서티비티 단위는 per mol per cm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근데 어떤 물질이 이 몰 흡광계수가 313이에요. 농도가 0.0024 그리고 투과 길이가 빛의 투과 길이가 2cm입니다. 그때 이제 흡광도와 투광도를 계산하라. 먼저 흡광도 A는 이렇게 주어지죠. 다 넣고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1.50이고 그러면 어때요? 투과도는 투광도 요 관계식에 의해서 요거를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0.0316이다. 그죠? 요건 로그 계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0.0316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를 100을 곱하면 3.16이죠. 즉 3.16만큼 많이 투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빛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것이 3.16개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흡수가 된 것셈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의 법칙이 너무너무 유명하고 굉장히 유용한데 이것도 제한이 있죠. 그죠? 모든 법칙이요. 유니버설한 법칙은 몇 개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법칙이 있지만은 이게 진짜 보편적인 법칙, 모든 조건에서 다 성립하는 법칙은 뭐가 있죠? 어? 그런 음?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연력학 법칙이 그 중에 하나예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거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 뭐죠? 시간이 갈수록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무질서도는 증가한다. 이것도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건 완전 보편 법칙이지만은 비호 법칙은 거기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죠. 제한적입니다. 왜냐? 이 법칙은 단색광 복사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류에 이 전자기파를 쪼여줄 때 그냥 텅스텐 램프에서 나오는 그 빛을 그냥 쪼여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온갖 그 파장의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돼요. 단색광 복사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농도가 너무 높으면은 안 됩니다. 농도가 좀 낮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료가 화학적 변화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료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되냐면 말이죠. 농도 범위가 중요합니다. 농도가 좀 낮은 상태에서만 적용되고 농도가 높으면요. 농도에 비례해서 흡광도가 증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된다고 하는데 일정한 농도 이상이 되면요. 농도가 아무리 증가해도 흡광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한계가 있어요. 흑광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뭐 다 아시겠지만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색화 장치 모노크로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을 선택해서 쪼여줍니다. 그래서 이때 투과된 빛의 인텐시티를 재요. 이거를 이제 라이트 디텍터로 잽니다. 피제로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샘플을 놓지 않고 재면은 피제로가 되고 샘플을 놓고 재면은 그때 피가 됩니다. 그죠?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료를 되게 흑광도 측정할 때 시료는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 그럼 액체 상태를 보관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걸 보고 이제 큐벳이라고 합니다. 큐벳. 그죠? 큐벳. 다양한 종류의 큐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큐벳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요 길이가 딱 정확하게 1.000cm가 됩니다. 수박에 의하면은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액체를 담아놔요. 그리고 빛을 쪼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빛이 잘 투과하게 하려면은 요 표면이 매끈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재질을 쓰느냐, 어, 여러분 그 콜트로 된 석영으로 된 또는 용융 실리카, 그죠? 이것으로 된 큐벳을 쓰면요, 자외선 영역까지 우리가 빛이 투과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질이 나쁜 걸 쓰면요 유리로 된 것은 가시광선 투과하는데 자외선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 흑광도를 잴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게 표준 셀이고요. 이게 경로가 패스랭스가 1cm입니다. 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어느 때 쓰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시료가 기체일 때 주로 씁니다. 기체. 여기다가 보세요. 여기다 기체를 이제 넣고 이걸 꼭 닫은 다음에 여기서 빛을 쪼여주고 여기서 투과된 빛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얇죠, 그죠? 얇으니까 어때요? 이거 시료가 별로 많이 필요 없죠, 그죠? 이것은 마이크로셀이라고 해서 이게 시료가 적을 때 이런 걸 씁니다. 그런 반면에 이 패스랭스를 1cm가 표준인데 이게 어때요? 이게 너무 용액이 진하면은 이거를 물킬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면은 패스랭스를 작은 걸 쓰면 돼요. 5mm, 1mm짜리 있습니다. 근데 용액이 너무 묽다. 그러면은 흡수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패스랭스가 긴 거, 그래서 20mm, 밀리미터.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2cm 이런 걸 쓸 수 있고 이거보다 더 긴 것도 있어요. 5cm짜리도 존재합니다. 또는 요 내에서 반응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한쪽에서 용이 들어와서 다른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제 흐름형 있어, 흐름형. 여기 이제 관이 두 개 있어서 예, 쭉 들어와서 반응을 한 다음에 나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또 항온형, 이거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런 건요 무진장 비싸요. 여러분요, 제가 이걸 또 여러분들 실험하기 위해서 샀거든요. 하나가 8만 원입니다. 8만 원. 여기 용용 실리카로 된 것은. 근데 이런 건요 하나가 몇십만 원 할 거예요. 이건요 이렇게 항온형. 왜냐하면 여기다 물을 일정한 온도에 물을 서큘레이션 시켜서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이거 되게 비쌉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가시광선은 파장에 따라서 여기 색깔이 다 있죠. 잘 보세요. 그럼 파장이 길면은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고, 파장이 짧을수록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6가지 색깔밖에 없지만 어쨌든 파장이 긴 것은 빨간색, 파장이 짧은 것은 이제 보라색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 빛의 전자기파의 파장 색깔이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뭐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 그럴 때는 빨간색으로 옷이 보이죠, 그죠? 그건 실제 빛의 색깔이 아니죠. 어? 이것은 뭡니까? 보호색이 됩니다. 즉 다른 빛이 흡수가 되고 나머지 색깔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칼라 옵저브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요 빨간색이 빛이 흡수가 돼요. 그러면 실제로 보이는 색은 녹색이다 이겁니다. 실제로 블루 그린 요 빛이 흡수가 돼요. 그러면 실제 보이는 색은 빨간색이다. 그죠? 이겁니다. 그죠? 이거는 흡수되기 전의 색깔이고 흡수된 다음에 실제로 그 물체가 보이는 색깔이 되는 겁니다. 자, 흑광도를 측정할 때 근데 만약에 적외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흡수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셀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요. 쿼츠 셀은 안 됩니다. 잘. 주로 이제 NaCl이나 KBr 셀 이런 것이어야 돼요. 이런 것. 그죠? 왜냐면 이 자체가 적외선을 흡수는 하긴 하지만은 파장 범위가 굉장히 웨이브는 뭐가 낮은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예전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근데 이제 보세요. 이 큐벳을 NaCl이나 KBR로 이런 큐벳을 만든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만들기 힘들겠어요. 그죠? 만들기가 또 힘들고 굉장히 비싸죠. 가격이. 그래서 80년대에 제가 대학원 때 어떤 대학원생이 여기다가 이 적외선 셀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수용액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왜냐 이게 녹잖아요 물에. 그죠? 그래서 그 셀을 못 쓴 겁니다. 그 비싼 거 그냥 망가진 거예요. 그럼 이런 셀은 어떤 때 쓰느냐? 수용액이 아니고 유기용매 같은 거, 즉 이런 물질을 녹일 수 없는 그런 용매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고체 시료도 측정할 수 있는데 고체 시료의 특징은 뭡니까? 용액은 어느 부분이나 농도가 일정하죠. 고체 시료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고체 시료를 꼭 측정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아주 미세하게 갑니다. 가능한 한. 그런 다음에 이것을 농도가 일정하게 그죠? 잘 섞어야 돼요. 그 자체는 안 되기 때문에 미세 분말로 갈아서 광물유라는 게 있어요. 누졸이라는 거. 이게 이제 기름입니다. 기름 여러분요. 기름에 넣고서 막 개는 거예요. 고체를. 그럼 어때요 이게? 아무래도 이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 고체가 농도가 일정하게 분포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KBR 그 판타이에 딱 끼워 놓고서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우리가 이제 기기에서 빔이 하나가 나오는 게 있고 두 개가 나오는 게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겹 빛살용 더블 빔 이거는 굉장히 비싼 기기인데 그러니까 빛을 이게 정확하게 반반씩 50대 50으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한쪽은 시료 또 한쪽은 기존 큐벳에 이게 교대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뭐 그냥 이렇게 그리고 하나가 우리가 이거를 흑광도로 측정할 때 먼저 이 바탕선 있죠? 바탕선 베이스라인 스펙트럼을 우리가 재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시료가 있어요. 음? 이걸 어떤 혼합물 중에 어떤 특정한 물질을 재고 싶다. 흑광도를 측정해서. 그럼 뭡니까? 그 물질 A라는 물질을 재고 싶은데 거기에는 B, C, D 뭐 여러 다른 성분도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음? 먼저 어, 측정을 해요. A라는 그저 혼합물을. 그러면 A가 어떤 흡수를 하겠죠. 근데 A뿐만이 아니고 B, C, D라는 물질도 흡수하기 때문에 그 기여도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탕 스펙트럼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물질만을 제외한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그 물질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바탕선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죠? A, B, C, D 혼합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A라는 성분의 농도예요. 그러면 일단은 다 잽니다. 흑광도를 측정해요. 근데 B, C, D도 기여하기 때문에 어, 또 A만 뺀 B, C, D만 있는 그런 용액을 또 측정해요. 그래서 먼저 스펙트럼에서 뒤에 스펙트럼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농도를 A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흑광도가 여기 보세요. 여기는 x축은 흑광도고 y축은 에러가 돼요. 에러 상대 표준 편차. 이게 뭐 자세한 내용 이거를 우리가 뭐 유도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뜻하는 거 뭐냐? 흑광도는 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흡수하면은 저거죠. 뭐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흑광도가 너무 높으면은 빛을 거의 빛이 흡수해서 그 나오는 빛을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흑광도에서 측정해야지 에러가 가장 적으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잘 보시면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요 상대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게 적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가 적습니다.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상대 표준편이다 이 정도. 그때 흑광도는 뭡니까? 1이나 0.5에서 한 1 정도 요 사이에 우리가 이제 흑광도가 여기 보니까 0.3 내지 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흑광도가 2잖아요. 이건 너무 빛이 많이 흡수해서 사실은 제 경험상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내외 정도 흑광도일 때 그게 가장 적정하다 이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화학 분석에 비교 법칙이 많이 적용되는데 여기 영어로 쓴 거니까 한번 보시고 요 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벤젠을 우리가 흑광도를 측정해서 농도를 알고 싶다 겁니다. 근데 벤젠이 어, 어디에 추출이 되냐면요. 헥세인 있죠, 헥세인. 여기에 추출이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료에 벤젠이 있어요. 그죠? 이제 벤젠을 우리가 여러 성분이 벤젠뿐만 아니고 뭐 많은 성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헥센을 가지고 용매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료에다 이제 시료가 이제 수용액이라고 하면은 헥센하고 수용액은 안 섞이니까 여기다 헥산이죠 소위 말해서 이걸 집어넣은 다음에 막 흔들어요. 그러면은 그 원래 수용액 중에 녹아있던 벤젠이 헥산으로 많이 이게 용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헥산에 녹아 나온 벤젠의 스펙트럼을 찍는 거예요. 근데 헥세인과 벤젠은 이게 요 파장대에서 어, 어떤 파장대죠? 256 나노미터 파장대에서 헥세인은 거의 흡수를 안 하고 벤젠만 흡수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벤젠의 농도를 알 수가 있다. 잘 보십시오. 근데 문제가 뭐냐? 벤젠 225.8mg을 헥세인에 녹여 용액으로 만들었어요. 이를 250ml로 물켰어요. 물론 물키는 것은 헥센을 더 첨가해서 물켰습니다. 그래서 그 패스랭스가 1cm인 흑광셀에 넣고 측정해서 이때 파장해서 흡수했어요. 측정했어요. 이때 흑광도가 0.266이다. 이거는 벤젠만 흡수한 겁니다. 벤젠의 몰 흑광 계수를 계산하시오. 간단하죠? A equals epsilon BC니까 epsilon은 어떻게 됩니까? observance를 뭘로 나눈 거죠? BC로 나눈 거예요. observance가 어, 먼저 이제 벤젠의 몰수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때는 벤젠이 25.8mg이니까 이것을 몰 농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벤젠의 분자량 따지고 부피 따져가지고서 이걸 바꾸면은 이렇게 농도가 나와요. 그래서 몰라sob티비티 엡실론은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요 식에다 놓고 풀면 이렇게 됩니다. 즉 256나노미터에서 약 201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근데 벤젠으로 오염된 핵산에 있는 시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벤젠 농도가 얼마냐 알고 싶어요. 그때 이제 이때는 길이가 5cm인 흑광셀을 이용했습니다. 동일한 파장에서 흑광도를 쟀더니 0.070이다. 어떡합니까? 엡실론은 파장이 일정하면 안 바뀌죠. 그죠? 안 바뀝니다. 그래서 벤젠의 농도가 흑광도를 엡실론하고 B로 나눈 겁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봤더니 이렇게 6.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라다. 근데 되게 농도가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리터당 몇 밀리그램이 들어있냐 이제 주로 이걸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몰 농도를 여기 밀리그램으로 바꾼 겁니다. 여기다 이제 분자량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얻었어요. 5.4 밀리그램 per 리터. 이것을 ppm으로 하면요. 5.4 ppm이다. 이겁니다. 1 밀리그램 per 리터가 1 ppm이에요. 100만 분의 1. 또 하나 얘가 혈청 있죠. 여러분 세럼. 그러니까 피 혈청 중에 철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함량을 측정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제 철은 어떻게 피소에서 운반되냐면은 요 프로테인 있어요. 요 프로테인은 트랜스페린이라는 요 프로테인이 철을 운반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철을 이 농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요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어, 약간 복잡한 과정이긴 하지만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그 트랜스페린이라는 요 단백질에 의해서 철 운반 단백질에 의해서 철이 운반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배유결합을 해서 운반이 되는데요. 이 철이 산화 상태가 플러스 2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3가짜리를 전부 다 2가로 전부 다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 어떤 물질로 환원시키냐? 다이오글라이콜릭 애시드라는 요 물질과 반응시키면은 전부 다 2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어, 이제 트리클로아세틱 애시드를 첨가해요. 그래서 프로테인을 전부 다가 프로테인이 있으면은 방해가 되니까 전부 다 침전을 시켜서 제거합니다. 그러면 첫 2가만 용액 중에 남게 됩니다. 그죠? 이런 과정이에요. 여기 이제 용액 중에 녹아 있는 프로테인이 이거를 첨가하면은 프로테인은 침전이 돼서 우리가 원심 분리해서 제거할 수가 있죠. 필터가 제거하거나. 자, 그런 다음에 용액 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용액에 들어있는 철 이가 이온의 농도를 재는 겁니다. 그때 페로진이라는 요 컴플렉싱 에이전트를 집어넣으면은 요게 철과 1대 3의 비율로 결합을 합니다. 그때 강력한 퍼플 컬러를 띄요. 파장은 562 나노미터에서. 그래서 요거를 재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요 농도로부터 철의 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페로진하고 철 이가가 결합한 상태가 이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스펙트럼 찍으면 이렇게 되죠. 요 피크를 잡아가지고서 그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카파의 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물질을 쓰면 됩니다. 카파는 색깔이 없죠. 이제 이온은 그죠? 근데 요 물질과 저 네오큐프론이라는 요 물질과 결합하면 이렇게 색깔을 띱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실제 분석하는 예가 되는 겁니다. 혈청 속의 철과 철 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죠? 1ml 혈청을 우리가 취해요. 그래서 2ml 환원제를 집어넣어서 또 2ml 산을 가해서 철을 환원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트랜스페렌에서 분리시켰습니다. 철은 플러스 2가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단백질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라이클로라스트산을 가해서 단백질을 침전시켜서 원심 분리해서 단백질을 제거해서 용액만 얻습니다. 그때 용액 중에 첫 이가 이온이 있죠, 그죠? 그 상층에 이만큼을 시험관에 옮기고 여기에다가 페로진, 그죠? 컴플렉싱 에이전트 그러면 색깔이 띄겠죠. 이것을 뭐 이런 용액 아시테나 소듐 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pH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pH 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분 뒤에 역광도를 잰다.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시료철이고 혈청 대신에 철 2에서 9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 표준 시료를 준비해서 왜냐하면 이게 농도를 알기 위해서는 표준 시료가 있어야 됩니다. 비교해서 확광도를 비교해서 농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외부에서 철 이가 이온의 그 농도를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철이 요 저 무게 마이크로그램에 따라서 흑광도가 562 나노미터 흑광도가 이렇게 있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정확히 알고 있는 농도의 시료를 갖고 실험했더니 흑광도가 딱 비례하잖아요. 그죠? 농도에. 근데 실제 우리가 시료의 어, 흑광도를 쟀더니 여기 나왔다. 그러면 이때 흑광도 원래 처리 농도가 얼마냐? 처리 얼마큼 들어있느냐? 딱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응? 여기 이제 X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죠. 응?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세럼 분석하는 거. 자, 여기서 일단은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